시장에 아이폰을 풀었답니다. 비밀번호는 고소인께서 알고 계셨다고. 그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떻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근데 물론 그건 상식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업무용 폰. 업무용 폰은 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으면 만약에 어떤 행사에 지금 연설 중이야. 행사 참여 중이야. 회의 중이야. 이럴 때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비서 중에 하나는 이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트위터를 써도 본인이 쓴 거, 의원실이 쓴 거 따로 구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에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정도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과 개인용이 있을 텐데 아마 검찰에서 풀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개인용 같습니다. 아니 업무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업무용으로 나왔어요? 그 폰 하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건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것만 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이만큼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하고 박원순 시장이 실은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던 관계다. 가장 믿는 관계. 네, 그러니까 믿어서 그 좀 가벼운 농담이나 그 어느 정도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는 정도의 스킨십까지도 그 박원순 시장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강의 잘 몰랐는데 이제 휴대폰이란 건 개인의 사생활이 실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알 정도면 박원순 시장이 인간적으로 많이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부분이 일종의 배신감처럼 돌아와서 박원순 시장이 저도 그렇게 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인터넷에 떠돈 고소장 문건이 누가 유출했어?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고소인의 어머니이네요. 그 어머니가 각 아는 목사한테 초안을 전달한 것이 바로 퍼뜨려졌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관점보다 박원순 시장 실종되자마자 돌아왔던 부분에서 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목사가 이제 어떤 공명심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먼저 퍼뜨리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고소인의 뭐 변호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배포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도. 그러니까 뭐 실수로 이 풀렸냐 안 풀렸냐 이런 차원보다는 결국에는 좀 이건 이상한 해프닝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고소인의 어머니가 퍼뜨린 거잖아요. 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김재룡 변호사 쪽은 결국에는 좀 멀쑥해진 상황이죠. 네. 처음에 이거 통합당도 뭐 계속 주장을 했는데 누가 먼저 퍼뜨렸느냐. 이거는 자기들의 비밀인데 알고 보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고 그 어머니가 목사한테 전달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증거가 있다 혹은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기자회견 1차, 2차 해도 내용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아이폰 그 비밀번호도 요 피해자 측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서서히 내용 자체 뭐 누구 편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좀 많이 좀 궁색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찰이 많이 의심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 내용을 공표했다. 이 문제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뭔가 지금 경찰이 고소 내용 자체를 그 언론에 그 유포하는 그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게 박원순 시장에게도 불리해지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도 불리해진 거고 두 번째는 이 목사란 분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사건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미리 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제적 공격의 그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여성분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를 안 했는데 만약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포됐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쟁점화시키지 않으려 했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선거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민주진보 진영은 완전히 그 끝장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목사의 행위는 지극히 그 분별력 없는 행동이었다. 목사뿐만 아니라 김재련 자체가 저는 요즘에
제 확신처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파적 이야기가 돼버리면 진상규명 안 돼요. 어떤 의견이 나와도 사람들은 한쪽에서 안 믿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터뜨리는 행위, 그럴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은 사건에서 빠져야 돼요. 그 김재련 자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여가부 있을 때 어떤 피해자에 관련해 갖고 한 막말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남성만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유효권 신장 이런 개념으로 이런 사건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도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 방송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벤트식으로 시장님이 그랬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겉가지로 드러났던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일들을 갖고 사건의 중요도가 바뀌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거물을 뭐 여러 가지 저는 작업한 것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건이 어떻게 새나갔느냐. 이건 사실 이 사건은 논란의 중심이 아닙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 모르게 이벤트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는 처럼 모욕을 줬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게 청와대를 통해서 갔냐 경찰을 통해서 갔냐 온갖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검찰에다가 연락을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쌩 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검찰이 그것을 무시했다. 문재인 정부라서.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소가 제기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특정 담당자를 검사가 먼저 만나. 그 자체가 논란거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진짜 고소하고 싶으면은 고소장 넣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지. 중앙지검에다 먼저 말했는데 그 중앙지검에서 쌩 깠다? 이게 말이 되는 프레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 측 성명은 그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검찰에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 검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하느냐 면담을 하느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검찰의 잘못, 검찰의 그 박원순 시장 감싸기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이 문제를 김재련 변호사에 넘겼던 문제를 빨리 스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본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걸 풀기 위한 건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앞으로의 그 진로의 방해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게 함, 멈추기 위한 건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이 던진 그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그쵸, 그쵸. 본인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라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서 스탑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본인이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극한 남녀 대립의 극한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게 전이 됐다. 사건의 성격이 아주 크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만약 이거라면 저는 본인이 나와서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방어할 건 방어하고 공격하면 되는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확전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지금은 본인이 스탑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핸드폰 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쉽게 표현하면 복사를 합니다. 근데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자체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압색 뭐 이런 것이 영장이 없는 한 그 목적으로 풀기는 한 그 목적만으로 사용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나는 박원순 시장님이 뭐 우울증도 있었다고 그러시긴 한데 분명히 뭔가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특별히 정말 막 정신적인 뭐 멘탈이 완전히 나가는 상황에서라도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야기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무슨 광풍이 불어가지고 박원순 자체가 나쁜 사람이야 하는 방향으로 여론도 가고 수사도 쫓기다 보니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는 진실은 규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화가 나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그냥 박원순이야. 저 사람 서울시장이 그러면 돼? 죽어. 아니면 죽여. 요 느낌이었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사실 거의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목적을 갖고 밑돌합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의 한 행위가 사실상 그 고소장 초안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온 걸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리적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일방적 기억으로 쓰여진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판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유죄를 확정 지어놓고 특정 인물을 어마어마하게 모욕 주기 방식으로 시작한 거라면 이 미투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40, 50대 여성들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한테 우호적이에요. 여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 사회에서 미투가 이렇게 정치 쟁점, 정치적 그 공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면 첫 번째는 진짜 미투로 피해본 사람들의 주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라고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인데 저 쟤도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마저 가려질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미투 공방이 심해질수록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왜냐하면은 이렇게 엄격하게 간단하게 그 호감을 갖는 정도의 문제도 나중에 뭐 연애하다가 나중에 변심하면은 저 미투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여성들을 채용하는 걸 꺼리게 되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여성이 지금 그 직업을 얻는 구조가 힘든데 경력 단절 이런 문제를 있어서 점점 여성들을 이제 고용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남녀가 철저하게 분리되는 사회 그래서 더 남녀 간의 대결이 고조되는 사회 결국 그 피해는 여성한테 갑니다. 제가 보기에. 해결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종 증거를 가지고 소송하면 돼요. 조용히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런 소송에서 졌다.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벤트식으로 사람 죽이기 방식으로 하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2차 기자회견하고 나서 악플이 엄청 달렸죠. 대체 니들은 뭘 가지고 그러는 거냐? 증거는 고소할 때 다 제출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말 희한한 상황 중에 하나가 있었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 비서가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건 굉장한 미스테리라고나 할까요? 납득하려면 또 납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